네. 자, 좀 계속해서 우리 284페이지 정책 집행의 영향 요인 볼게요. 정책 집행의 영향 요인. 자, 근데 이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셔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자, 뭐 명확성, 일관성, 소망성 개념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 거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죠. 정책 대상 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자, 요 도표만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대상 집단의 성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초반에 너무 생생한 거 아니야? 초반에만. 자, 대상 집단이 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대상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은 자,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구분 안에는 뭐냐면은 수혜 집단이라는 거는 그거죠. 편익을 누리는 집단. 편익을 누리는 집단을 수혜 집단이라고 하고요. 자, 희생 집단은 뭐겠어요? 희생 집단이라는 거는 본인이 그렇지. 돈 내고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예요. 자, 편익의 수혜자가 수혜 집단인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부담 집단이 희생 집단.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집단에 따라서 그 집단이 규모가 크고 조직화의 정도가 강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이거죠. 자, 거기 세 번째 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희생 집단이 비용 부담자 집단이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이 정책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겠죠. 반발을 많이. 봐봐. 돈을 비용하는 부담자 집단이 힘이 세. 그 다음에 응집성이 굉장히 강해. 규모가 굉장히 커. 그러면은 비용을 부담하는 자 입장에서 정책 집행의 수능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굉장히 곤란한 특징을 갖는 거예요. 자, 집행이 굉장히 곤란한 특징을 갖는 거예요. 자,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집행이 굉장히 용이. 그 다음에 규모와 정도, 조직화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집행이 용이. 그 다음에 집행이 용이. 그래서 나머지 세 개 보면 다 집행이 용이하고요. 요거 하나만 집행이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희생 집단이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할 때 정책은 집행되기가 굉장히 곤란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표가 4개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나머지 3개는 다 똑같고요. 요 하나만 다른 거예요. 희생 집단이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할 때 집행이 곤란한 특징을 갖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사실상 우리 시험 문제랑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취미 삼아서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87페이지. 자, 여기 내용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정책의 성공 실패, 그 다음에 정책 학습 이렇게 나오는데 정책 학습이라는 거는 정책 집행을 되풀이하면서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시행착오적 학습 이런 거 있죠. 도구적 학습.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쭉쭉 내려오시고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는 거는 다음 페이지요. 288페이지. 자, 수능 확보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유형을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돼요. 수능 확보의 수단. 자, 수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몇 개의 이제 수단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 설득. 수능을 막 안 하려고 그래. 정책 집행에 반발을 하는 정도가 클 때, 자, 그걸 어떻게 수능을 유도할 것인가 라는 건데 첫 번째는 도덕적 설득. 자, 도덕적으로 당위성을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 자, 그거를 도덕적 설득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양심에 호소해. 아니면은 설득을 해. 근데도
설득이 안 됐어요. 그때는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가 있냐면은 유인 내지는 보상 체계.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해. 매수하는 거죠, 매수. 자, 그래서, 보상과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 보상과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 자, 이거는 이제, 유인책을 줘서 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강요하는 건,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약간 미끼만 제공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방법. 자, 근데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 주면 당연히 국가의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꺼리는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처벌과 강압, 이런 것들. 불이익, 제재를 가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처벌과 강압이고요. 벌금, 과태료, 아니면 허가를 줬다가 허가를 취소해, 허가권을 박탈해. 이런 것들이 처벌과 강압 요소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촉진 전략. 그래가지고, 가급적 수능을 최대한 유도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촉진 전략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수능 확보 수단을 객관식 시험을 대비해서 그리고 유형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개념은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정책학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정책학습. 자, 밑에 정책학습의 유형 있죠. 그거를 유형을 짝을 찾는 문제가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칭이랑 이름 내용을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수단적 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수단적 학습. 자, 이건 뭐냐면은, 집행 수단 내지는 관리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관리 기법을 배운다. 조직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단적 학습. 자, 이 정책이 어떤 관리 기법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용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운다는 거죠. 수단적 학습. 자,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게 사회적 학습이에요. 사회적 학습. 자, 이건 뭐냐면은 정책이 실제 사회에 미치는 인과관계, 요거를 배우는 게 사회적 학습이에요. 사회적 학습. 그래서 거기 키워드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인과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 인과관계를 배우는 거. 그거를 사회적 학습. 자, 다시. 집행수단이나 관리 기법만 배우는 걸 무슨 학습? 수단적 학습. 그렇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배우는 거를 사회적 학습.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변화나 상황에 대해서 타인을 설득하거나 포섭하는 걸 배우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정치적 학습.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렇게 포섭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습 방법 내용이 정치적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단적 학습, 사회적 학습, 정치적 학습 순으로 갈수록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근데 이걸 짝을 찾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니까 이런 내용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 한번 읽어보세요. 학습의 유형 1이 더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짝짝기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험과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거는 뒤에 나오는 자, 정책 평가 단계부터 이 부분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 과정, 유형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기 S등급으로 매겨져 있는 인과관계, 신뢰도, 타당성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하는데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꽤 자주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정책 평가라는 거는 뭐예요? 정책이 집행이 된 내용들을 나중에 집행이 된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대로 의도한 대로 집행이 되었나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원래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나중에
평정하는 제도, 평정하는 제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평가의 목적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정책 결정하고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중에 딱 집행을 다 해놓고 평가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제대로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알면 나중에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그거를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을 소방차 수업할 때 소방차가 한 번 안 지나가면 서운해. 소방차 한 번 정도는 지나가줘야 일 안 하나. 일 안 하나 한가한가? 이렇게 공무원은 파업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파업 노동쟁의권이 없어. 공무원은 수능해야 돼. 수능. 수능성. 우리나라에 파업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 안 돼. 하면 불법이에요. 설정해요? 아니,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고, 그냥, 있어요. 원래 일반직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그런, 쟁의니, 파업,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 업무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파업을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하늘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파업권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수능을 유도하기 위한 뭐 방법일지는 모르겠는데 파업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혼자 막 들고 일어나 이런 시하고 막 이러지 마. 잘려. 자,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과정 책임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법적 책임, 관리 책임, 정치 책임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론화 작업을 할 때 이론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게 정책평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비용을 절감하는 관리의 목적으로도 이 정보가 사용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정책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누가 주장했냐면은 스모르드와 나카무라와 스모르드가 제시해 놓은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또 나왔죠. 우리 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호감도가 별로 없지만 자주 등장, 한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의 기준. 자, 이거는 이제 집행에 대해서 정책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책 평가를 할 것이냐. 자, 이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자, 어떤 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볼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요거는 성공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판단적인 요소이다. 자, 그래서 스모르드랑 나카무라는 집행 유형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그때그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 자,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죠? 결정자와 집행자의 권한의 크기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죠. 자, 뭐가 있었어요? 부정적 기술 관료요. 지시적 위인가요? 지휘적 지시적 위인가요? 그 다음에 협상가요? 협상형. 고지적 재량적 기업가요? 아닌데 관료적 기업 맨 있잖아. 관료적 기업가형이고 재량적 실험가형이죠. 실험가형.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 정책 집행의 유형에 따라서 자, 얘는 정책 집행의 유형이었어요. 이 정책 집행의 유형을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책 평가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누가 더 힘이, 권한이 누구에게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5개의 유형으로 나눴죠. 예. 자, 근데 이 5개의 정책 집행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책 집행의 유형이 다른데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집행의 유형이 다르면 평가의 기준도 그때그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게 스모르드와 나카무라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싫어하지만 이 사람들은 독창성이 있어, 이론에. 똑똑한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효과성 기준.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목표의 달성도예요. 목표의 달성도. 우리 그 행정 이념할 때 발전행 정도는. 효과성. 발전행정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얼마나 결과적으로 잘 달성했느냐,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효과성 개념이었죠.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 자, 그거. 자, 그래서 옛날 고전적 기술가형, 여기죠. 예. 내지는 지시적 위인가형은 정책을 평가할 때 이게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를 기준으로 이 정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효과성 기준으로. 효과성 기준으로.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고지협재관과 평가의 기준을 잘 어떻게 되는 문제가 나온다?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고전적 기술가형은 목표를 제일 잘 달성했느냐? 잘 달성했으면은 정책을 제대로 집행을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됐죠? 자, 그래서 매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뭐냐면은 능률성. 비용 대비 산출이 적정했느냐? 자, 그래서 효과성 기준은 여기 지시적 위인가형이랑 같이 적용이 되는 기준이고요. 효과성은 여기 2개 기준이 다 적용이 되고, 능률성은 이렇게 지시적 위인가형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고전적 기술가형과 지시적 위인가형은 효과성. 그 다음에 지시적 위인가형은 능률성. 자, 그 다음에 협상형은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냐면은 주민 만족도라는 기준이 적용이 돼요. 주민이 만족을 했으면 좋은 정책 집행이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민 만족도. 자, 이거는 협상가형이랑 같이 매치가 되는 거고요. 자, 주민들이 선거 구민이 얼마나 타협 조정을 잘 했는가. 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기준이. 자, 이거는 협상자형일 때 적합한 정책 평가의 기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수혜자 대응성.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직접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한테 얼마나 더 수혜자들을 만족시키는 정책 집행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재량적 실험가형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정책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죠. 수혜자 대응성.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료적 기업가형을 정책 집행을 판단할 때는, 평가할 때는, 자, 이 기준이 적용이 돼요. 체제 유지도라는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체제 유지도. 자, 이건 뭐냐면은 종합적인 내용이에요. 종합적인 거. 정책이 국가, 정부의 유지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 국가의 체제에 얼마나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라는 게 체제 유지도라는 개념이에요. 체제 유지도. 자, 그래서 이거를 매치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고지 협재관을 효능 주수체와 매치시키면 돼요. 고지 협재관, 효능 주수체. 효능 주수체. 고지 협재관, 효능 주수체. 를 같이 연결시켜서 정책 집행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주장한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의 이론인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간혹 건드려지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글자 따서 이렇게 매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장에 나왔을 때도 고지역제만 효능주수체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바로바로 골라낼 수 있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91페이지에 정책평가의 단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정책평가를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정책평가의 순서. 근데 내용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은 꼭 2번 평가성 사정, 요거 개념 묻는 게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정책 개요, 그 다음에 정책 목표가 뭐였었나라는 걸, 정책 목표가 처음에 뭐였지?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은, 자, 이게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이 이루어졌나를 평가하려면 처음에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처음에 실현시키려고 했었나라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책 목표를 규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뭐냐면은 평가성 사정. 자, 요거 평가성 사정. 자, 이 개념 기억해 주세요. 평가성 사정. 평가성 사정. 자, 이거는 시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정책 평가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자, 정책 평가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시점이 전이에요. 자, 그때 평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자,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평가 계획을 작성하는 거. 그거를 평가성 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를 그냥 막연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항목들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계획서를 먼저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평가성 사전이란 사전 계획 수립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평가성 사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본격적인 평가를 하기 전에 하는 거고, 전에 계획을 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착수 직전에 분석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개념만 잘 아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은 요 개념 요것만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평가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는 거, 계획을 짜는 거, 그게 평가성 사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뭐 쭉쭉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거. 평가성 사정에서 계획을 짠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거. 그게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인과 모형의 설정. 그래가지고 인과관계를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인과 모형. 이거는 뭐 독립변수가 뭐였고 종속변수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 이제 세부적으로 좀 약간 이론적이니까 연역적으로 모형 같은 거를 만드는데, 자, 그거를 인간 모형의 설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 연구 설계라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을 하도록 이렇게 실험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거를 평가 연구 설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자료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 이게 마지막이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평가성 사정의 개념, 그 다음에 간혹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평가성 사전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준 설정, 인과 모형 설정, 연구 평가 연구 설계, 실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해서 환류, 요 과정만 한번 배열하는 거 연습만 해보시면 충분해요. 시험에 나왔을 때 거의 틀리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자,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정책평가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292페이지.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면은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 자, 그래서 평가 시기에 따라서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형성적 평가는 도대체 뭐야? 근데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중간에 하는 평가. 그게 형성적 평가라고 해요. 형성적 평가. 중간에 하는 평가. 자, 그래서 같은 개념이 있어요. 도중평가, 진행평가,
진행 상황을 평가한다는 거죠.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도중에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 진행 평가, 도중 평가, 형성점 평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어를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형성점 평가, 도중 평가, 진행 평가 이렇게.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수행되는 평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왜 발생했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라는 거를 그 중간중간에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때그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누가 하냐면은, 거기 3번에 주로 내부에서 평가하는 내부 평가자와 자,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자, 그래서 주체는 두 개의 주체가 있어요. 내부 평가자랑 외부 평가자. 내부 외부에서 같이 진행. 내부 외부에서 같이 진행.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부 평가자랑 외부 평가자가 같이 진행. 자, 중간에 하는 평가, 다른 말로는 형성적 평가, 도중 평가, 진행 평가. 그다음에 평가의 주체는 누구? 내부 평가자와 외부 평가자가 자문에 의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 총괄적 평가. 자, 요거는 도중에 하는 거겠어요? 끝나고 하는 거겠어요? 끝나고. 그렇지. 말 그대로예요. 총괄적 평가. 그래서 또 같은 개념이 있어요. 사후 평가. 총괄적 평가, 사후 평가. 자, 이거는 정책이 집행된 후에 하는 평가. 그거를 무슨 평가? 총괄적 평가. 또 사후 평가.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하는 평가는 무슨 평가? 도중 평가, 진행 평가? 형성적 평가. 그렇지. 안 헷갈리네. 자, 그래서 집행이 된 다음에 하는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정책이 처음에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거. 정책 효과성 평가 혹은 투입 대비 편익, 비용 대비 산출이 적정했는가, 능률성을 평가하는 거. 자, 이런 목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총괄적 평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내부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외부 평가자들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져요. 외부 평가자들에 의해서 수행됨. 자, 아까 형성적 평가는 진행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내부 평가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외부 평가자의 자문을 받아서 두 집단에서 다 같이 행해지는 거였는데, 자, 이거는 총괄적 평가는 끝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수행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뭐 과정평가, 그 다음에 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나눠요. 자, 이것도 용어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과정평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집행 과정에 따른 평가죠. 집행 과정이 원활하였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건데, 자, 개념적으로는 두 개의 개념이 나뉘어요. 그래서 29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과정평가를 협의의 과정평가, 그 다음에 집행 과정평가 이렇게 나뉘는데, 협의의 과정평가는 뭐냐면은 이 원인이 이 정책이라는 원인이 정책 효과라는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냈는가, 인과관계, 그거를 파악하는 게 협의의 과정평가예요. 자, 그래서 밑에 예 같은 거 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정부에서 정부미를 방출했어. 그게 서민의 생계 안정과 뭐가 있는가,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정부미를 방출했어. 그러니까 쌀 공급이 증가됐겠죠. 그래서 쌀값이 안정돼서 서민 생계 안정이라는 효과를 달성했어.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 협의의 정책 평가. 협의의 과정평가. 지금 우리는 과정평가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자, 과정평가. 그 중에서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는 협의의 과정평가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정평가 중에서도 이제 집행과정평가. 자, 집행과정평가. 자, 이거는 원래 계획에 따라서, 원래 그 정책 설계에 따라서 이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자,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 라는 거. 자, 과정평가 말고 또 다른 이제, 목적에 따른 평가가 있는데, 그거를 영향평가라고 해요.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는 짝이 과정평가랑 같이 짝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과정평가랑 영향평가로 나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평가에 인정하게? 그거를 좀 포괄적으로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과정평가 중에서 협의의 과정평가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과정평가 말고 영향평가라는 것이 있다. 영향평가. 이건 정책에 따라서 영향이 올바른 애초에 계획했던 의도했던 영향이 산출이 되었는가 하는 걸 평가하는 게 영향평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게 영향평가.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영향평가들이 있어요. 플러스에. 자, 이거는 정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거를 평가하는 게 환경영향평가고요. 정책이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교통영향평가인 거고. 자,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영향평가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기타 평가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개념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계량평가. 이거는 실제 계량적으로 성과가 있었는가 이거 평가하는 거고, 비계량평가. 이거는 질적평가라 그래가지고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숫자로 표현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를 비계량평가 내지는 질적평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논리 모형,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이 과정을 밝히는 게 논리 모형이고요. 목표 모형은 목표 달성도를 밝히는 거, 그게 목표 모형인데, 자, 이것도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을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요 유형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 부분. 자, 그 다음에 정책평가의 요소 볼게요. 295페이지에 정책평가의 요소.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책평가의 요소. 자, 인과관계를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이 정책이 과연 이 결과에 인과관계가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라는 걸 따져야 되는데, 자, 인과관계가 존재하려면은 다른 변수들이 중간에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앞글자 한번. 고지역재간. 거기에 따라서 효능, 그 다음에 정은 없는데? 주민 만족도. 수는 뭐예요? 수혜자 만족도. 수혜자 대응성이죠, 대응성. 그 다음에 마지막, 체제 유지도. 고지역재관. 바로 나오지. 효능주수. 효능주수체. 고지역재관, 효능주수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통 인과관계를 우리가 따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원인을 다른 말로 보통 독립변수, 그 다음에 결과를 이제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종속변수라는 결과가 산출이 되었으면 그때 뭐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플러스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정책의 변수 중에서 독립변수라는 거는 정책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발생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3의 변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3의 변수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중간에 이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랑 상관이 전혀 없어. 근데 꼭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중간에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허위 변수라고 해요. 허위 변수.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를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무슨 변수? 허위 변수. 허위 변수가 있을 때 무슨 관계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허위 변수가 존재하는 관계를 허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허위 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이거는 허위 변수고요. 이 관계를 인과관계가 아니라 허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관계, 허위 관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다른 제3의 변수. 그렇기 때문에 허위 변수. 정책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일 주의해야 돼요. 그게 허위 변수고요. 허위 변수를 없애면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제거하면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자, 그거를 허위 변수라고 해요. 허위 변수 먼저 개념 하나 기억해 두시고, 허위 변수가 있는 거는 허위 관계.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혼란 변수. 자, 이 두 개 용어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란 변수는 뭐냐면은 상관관계가 있어.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랑 상관관계가 있어. 있는데 상관관계가 10%밖에 없는데 100% 있는 것처럼 너무 과대평가되게 만들거나 10% 있는데 1% 있는 것처럼 너무 과소평가되도록 만드는 중간에 끼어있는 변수. 그게 혼란 변수예요. 혼란 변수. 두 변수 간의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변수는 무슨 변수? 그렇지, 혼란 변수 기억하시고. 자, 그럼 혼란 변수를 제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 변수를 제거하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대되었던 거는 줄어들고 과소되었던 건 늘어나서 제대로 된 인과관계가 밝혀지겠죠. 자,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혼란 변수 제거 시 정책 효과의 크기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원래 있던 인과관계가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행변수라는 개념도 있어요. 선행변수는 뭐냐면은 독립변수보다 더 앞에 있어. 그래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그거를 선행변수라고 해요. 선행변수. 자, 선행변수. 자,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다양한 변수를 헷갈리지 않게 의미를 잘 이해해서 짝짓기 하는 내용. 그게 좀 어려워요. 선행변수는 뭐보다 선행해서 있다? 독립변수보다 더 선행해서 있는 변수를 선행변수라고 한다. 라고. 그래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행변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매개변수. 자, 그래서 원래는 독립변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결과이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제3의 변수, 가운데 끼어있는 변수, 얘의 영향을 받는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이 되는
원인이 되는 4개 변수라는 게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거를 껴있다 그래서 두 개를 4개 해준다 그래서 4개 변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억제 변수. 억제 변수. 자, 얘는 상관관계가 아까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뭐였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허위 변수. 허위 변수.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억제 변수.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 그거를 무슨 변수? 4개 변수. 억제 변수. 아니 뭐래? 이거 봐. 벌써 헷갈리잖아. 되게 많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허위 변수는 뭐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 근데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무슨 변수? 억제 변수. 억제 변수, 억제 변수, 억제 변수. 되게 많아. 7개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두 개의 관계를 아예 정반대로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변수가 있어요. 왜곡 변수라고 해요. 어렵지 이제. 왜곡 변수. 왜곡 변수. 자, 억제 변수.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억제 변수. 정반대로 보이도록 하는 게 외국 변수. 왜곡 변수. 왜곡 변수. 왜곡 변수. 왜곡. 왜곡 변수. 10이야 막 이제. 발음 갖고 10이야. 자, 그 다음에 구성 변수라는 게 있어요. 구성 변수. 구성 변수. 구성 변수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을 이렇게 쪼개놓은 변수들. 그거를 구성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뭐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밑에 얘가 있죠. 사회계층이라는 변수를 고려하고 싶어. 근데 사회계층이라는 거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사회계층, 교육 수준, 여기 수입, 직업, 가족적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뭐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변수가 되는 거예요. 구성 변수. 자, 그래서 하나의 큰 개념에 들어있는 작은 변수들 그거를 무슨 변수? 구성 변수. 구성 변수. 자, 이거 한번 정리 일단 한번 잠깐 1분 정도 정리 한번 해보세요. 물어봐 드릴게요. 되게 헷갈려. 처음에 되게 헷갈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대답을 하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틀린 거 상관없어요. 자,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랑 관계가 없는데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허위 변수. 허위 변수, 허위 변수. 자, 허위 변수를 없애면 효과가 어떻게 돼요? 허위 변수 없으면 정책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 아예 사라져. 자, 그래서 정책 평가자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변수예요. 시간 맞춰서 딱 복용하네. 30분 남았는데. 허위 변수. 자, 그 다음에, 관계를 더 과대평가하게 만들거나, 혼란 변수.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혼란 변수, 혼란 변수. 독립 변수의 더 앞에서 작용하는, 선행에서 작용하는 선행 변수. 그렇지.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거 있죠. 매개 중간에 껴있는 거. 그렇지.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상관관계가 아예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억제 변수. 그렇지. 억제 변수. 아예 정반대로 보이게 하는 거. 외국 변수. 그렇지. 외격 변수. 큰 개념의 세부 항목들로 구성 변수. 만들어져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 구성 변수. 무작위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거는 혼란 변수. 그 다음에 정반대로 보이도록 하는 거 왜곡 변수.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대. 어깨 변수.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대요. 어깨 변수. 어? 있는데 없는 거 어깨. 내가 그랬나? 네. 없는데 있는 거. 미안. 허위 없는데, 그렇지. 그거는 허위 변수. 됐다. 7개예요. 일단은 됐다. 다음 주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됐네요. 자, 그거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그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6,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자, 정책 평가의 타당성이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평가의 신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타당성이랑 신뢰성. 자, 타당성은 뭐냐면은 이 정책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가? 정확성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 정책 평가가 실제로 정확하게 정책 평가를 정확하게 잘 했는가? 그게 타당성. 예. 다른 말로는 정확성이랑 같은 개념이고요. 자,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정책 평가를 측정하는 도구 자체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었는가. 이거 의미 차이 이해되시겠어요? 예.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신뢰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예. 모의고사 점수가 어떨 때는 막 100점이었는데 어떨 때는 50점, 30점, 어떨 때는 90점 막 이렇게 들쭉날쭉한 점수가 나와. 신뢰성. 그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성, 일관성이 없는 거죠. 예. 본인의 실력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같은 시기에 본 모의고사가 점수를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반영 못하고 들쭉날쭉한 결과를 일관성 없게 초래한다, 보여준다. 그러면은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신뢰성 측정 방법 나오는 것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신뢰성 개념만. 신뢰성이라는 거는 특정 도구의 일관성을 의미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타당성. 자,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죠. 타당성. 자, 이거는 얼마나 정확하게 예. 정책 효과를 잘 평가했는가 이거예요. 타당성,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 정책 효과를 잘 평가했는가 하는 거죠. 자, 쿡과 킴벨이라는 학자가 타당성 개념을 4개로 분류했는데 쿡과 킴벨은 안 기억해도 돼요. 중요하지 않은 학자예요. 예. 자, 첫 번째는 이것도 이 개념을 짝짓기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구성적 타당성. 자, 구성적 타당성. 이거 구성적 타당성. 자,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할 때 여러 개의 기준을 구성 요소로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예. 이 평가를 할 때 한 가지 항목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평가를 하는데, 자, 이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이 평가를 하는데 잘 이바지하는, 잘 추려진 구성 요소들인가, 항목들이 얼마나 잘 추려졌는가, 자, 그거를 얘기하는 게 구성적 타당성이에요. 구성적 타당성. 얼마나 구성 요소들을 잘 뽑아냈는가, 추려냈는가 하는 거. 얼굴이 살았어. 바카스 효과. 바로바로 효과 나타나네. 이야, 괜찮다. 자, 그거 무슨적 타당성? 잘 뽑아냈는가? 예. 구성적 타당성. 얼마나 잘 구성을 했는가? 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자, 이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얼마나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잘 밝혀냈는가? 이거예요. 통계적 결론이 얼마나 타당했는가? 자, 그거는 이제 다른 오류가 없다는 거고요. 예. 1종 오류나 2종 오류 같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종 오류는 뭐였어요? 1종 오류는 딴 사람께 잘 어. 됐는데 배제하고 네, 틀린 가설을 그렇지. 효과가 없는 네, 뭐를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거. 연가설.
귀무가설이나 연가설을 배제하는 거. 이종 오류는 이종 오류는 내 가설이 맞는데 어, 틀렸다고 생각했고 내 연구가설이 맞는데 틀렸다고 생각해서 채택하지 않고 다른 틀린 가설을 채택. 틀린 연가설이나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그게 이종 오류.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자, 원인과 결과 사이에 통계적 결론이 타당한가? 자, 이거를 밝혀내는 게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은 뭐냐면은, 요건 아까 배웠던 요, 다른 제3의 변수들을 다 배제하고, 딱 정확하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성이 정확하게 추론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타당성. 다른 원인들이 개입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정책이라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효과라는 종속변수가 정확하게 인과성을 확보하였는가? 이 개념을 묻는 게 무슨 타당성?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자, 이 개념 기억해 두시고요. 허위 변수, 혼란 변수가 없는 거. 그게 무슨 타당성?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자, 그다음에 마지막 외적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적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거 뭐냐면은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다른 집단이나 다른 뭐 국가나 다른 영역에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외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른 조직이나 집단에까지 일반화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적용 가능한가? 이거를 외적 타당성. 그러니까 밖에까지 적용해서 외적으로도 타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외적 타당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가 없는 타당성은 무슨 타당성?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그러니까 두 개 반대죠. 외적 타당성은 내가 산출해낸 결과가 밖에까지도 적용이 되는가? 외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은 밖은 상관하지 않고 이 안에서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 같은 게 없어서 인과관계가 제대로 잘 추론이 되었는가? 그게 내적 타당성. 통계 기반에서 통계적 결론이 정확했는가? 그거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추론 뭐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요. 결론 그냥 결론. 그다음에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잘 뽑아내졌는가? 구성적 타당성. 네 가지 타당성이에요. 이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참고에 보시면은 참고 맨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1. 우선순위 되어 있죠. 자, 내적 타당성이 외적 타당성보다는 더 우선이에요. 우선. 이게 더 중요하죠. 처음에 내적 타당성이 잘 확보가 되어야 이 내용을 가지고 밖에도 적용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성가 우선이고요. 우선. 자, 근데 내적 타당성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외적 타당도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너무 이론적으로만 엄격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외부에 적용했을 때 더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내적, 이론적으로만 너무 완벽한 이론을 추구하려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외부에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는 더 현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론과 현실 간의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이론은 현실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너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외적 타당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는 관계성의 개념이에요. 자, 우선은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외적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도구의 일관성은 무슨 개념이었죠? 도구의 일관성? 도구의 일관성? 구성적 타당성? 도구의 일관성? 신뢰도. 신뢰도. 타당도는 넘어왔어, 이제. 신뢰도를 물어본 거예요. 신뢰도. 자, 신뢰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지금 해도 되나?
가능하려나요? 자, 일단 뭐 하는 데까지 해보죠. 바카스를 믿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A급 논점 중에 하나인데 꽤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내적 타당도랑 외적 타당도 배웠잖아요. 근데 두 개 중에서 더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는 무슨 타당도?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자, 양자는 어떤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약간은 상충 관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하나의 내적 타당성을 너무 향상시키면은 다른 외적 타당성가 다소 희생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여기 양자의 상충 관계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보될 거는 내적 타당도. 그리고 양자는 일부 상충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상충 관계. 자, 다음에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우리 아까 봤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약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되게 많아.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몇 개요? 2, 4, 6, 8, 10개.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5개.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섞어놓고 구분하는 거 있죠. 그게 나와. 근데 우리는 이 15개를 다 외울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5개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무슨 타당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저해 요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에는 어쨌든 구분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5개만 확실히 암기하자. 이렇게.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내적 타당도라는 거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내적 타당도라는 거는 원인 인과관계가 파악이 되면 독립변사, 종속변수가 그렇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거의 변수나 혼란 변수. 제3의 변수들이 다 제거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라는 건 그럼 뭐냐면은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왜곡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는 거. 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선발 요인. 자, 선발 요인. 자,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실험 집단을 배정을 했어. 그래서 혹은 지원자를 신청을 받아서 실험 집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자, 여기 실험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고 비교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실험 집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정책의 실험 집단이라는 것은 수의 집단? 그렇지. 정책 효과를 발생시킨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책 효과를 발생시킨, 그러니까 실험적 처리를 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이라는 거는 뭐예요? 정책 효과가 없는? 그렇지. 요 실험 처리를 하지 않은, 왜? 실험 집단이랑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단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 실험을 할 때도 흰 쥐를 잡아다가, 흰 쥐를 2마리 잡아다가 한 쥐에만 실험 처리를 하잖아요. 뭐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다른 뭐 이상한 실험들을 해서 실험 처리를 하지 않은 다른 멀쩡한 흰 쥐랑 2개를 비교하잖아. 그거예요. 실험 처리를 하지 않은 집단을 정책에서는 비교 집단이라고 하고요. 실험 처리를 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 실험 집단, 비교 집단 2개. 자, 근데 원래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어때야 돼요? 처음에 실험 처리를 하기 전에 똑같아야 되잖아요. 흰 쥐를 놓고 실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뭐 갈색쥐라는 쥐가 있어? 보통 쥐는 검지? 검은 쥐, 쥐색이죠, 쥐색. 쥐색쥐. 흰 쥐가 아니라 그냥 쥐.
자,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똑같이 흰 질을 놓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실험을 할 때 실험하는 사람이 너무 자의적으로 잘못 구성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예. 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대상이 동일해지지 않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바로 선발 요인 선발용. 내지는 선정 요인. 처음에 뽑을 때 똑같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을 뽑지 않아서 내적 타당도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선발 요인에 의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이렇게 예.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유일하게 외재적 요인으로 인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에요. 자, 유일하게 외부적 요인, 외재적 요인으로 인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라는 게 특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도 물어볼 때 있어요. 다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 중에서 외재적 요인으로 인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인 것은 그러면은 선발 요인만 찾아내면 돼요. 왜?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10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외재적 요인에 의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선발 요소, 선정 요인밖에 없다라는 거.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요소 볼게요. 역사적 요소. 자, 정책 실험이라는 거는 약간 기간을 두고 하잖아요. 예. 자, 뭐 심지어는 막 10년, 170년도 있었잖아. 시간 뉴에보이시 연구 같은 거 170년을 두고 연구를 하는데 그 동안에 그 시가 아무 사건도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실제로 사회를 연구하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사회를 연구할 때는 자연과학 연구랑 다르게 다른 역사적 사건들이 중간에 일어날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중간에 실험 기간 동안에 의도하지 않았던 비의도적인 역사적 사건이 발생해서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를 역사적 요인이라고 해요. 역사적 요인. 중간에 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역사적 요소. 예를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죠. 버스 전용 차선제를 정책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버스 전용 차선제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하고 싶어. 근데 중간에 다른 역사적 사건이 발생돼서 지하철이 개통된 거예요. 그러면은 주 사건 사이에 지하철 개통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뭐가 생긴 거예요? 혼란. 혼란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적 요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개 정리했어요. 하나는 뽑을 때 다르게 뽑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이거는 선발 요인.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이 개입된 거는 역사적 요소. 역사적 요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숙 효과 내지는 성장 효과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역사적 사건은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저해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실험 대상이 나이가 먹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잖아요. 자,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시간이 흘러서 실험 집단이 자연스럽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그게 성숙 효과라는 거예요. 성숙 효과. 자, 그래서 뭐 예 한번 볼까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5년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이 복지 서비스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건강을 체크하는 거야. 근데 노인들이 5년이 지났으니까 이 복지 서비스랑 상관없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변수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이 내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가 있잖아.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성숙하니까.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어린 아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성장 효과라는 것이 발생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요소는 외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 성숙 효과, 성장 효과는 외부의 피실험 집단 대상자가 나이가 들면서 발생되는 거. 성숙 효과, 성장 효과. 자, 그 다음에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자, 이거 둘 다 개입되는 거예요. 선발 과정에도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거. 두 개 섞어놓은 게 그냥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실 요소. 자, 이건 뭐냐면은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연구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도중에 실험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실험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뭐 사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나 뭐 질병,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실험이 더 이상 불가피하게 실험에 참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이거는 상실 요소. 피실험자가 없어졌다. 상실 요소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처리와 상실의 상호작용. 자, 이것도 두 개가 같이 묶여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리, 다른 처치, 그 다음에 다른 처치를 한 것과 더불어서 구성원들이 상실되어서 두 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서 결론이 요격되는 현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측정 요소라는 게 있어요. 측정 요소. 자, 측정을 잘못해서 실험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거를 측정 요소라고 해요. 측정 요소.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은 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미리 한번 시험을 보고 사후에 또 시험을 봤어. 그때는 나중에 본 시험에서는 같은 시험 문제니까 점수가 더 당연히 꼭 그렇지 않은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측정 자체의 어떤 잘못된 측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실험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측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 측정 또는 검사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또 측정을 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거는 측정 수단 요소. 자, 측정 수단 요소. 그러니까 신뢰성, 일관성이 있어야 돼.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면 안 되겠지만,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면은 측정 요소가 문제가 생기겠지만, 최소한 같은 난이도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엄청 어려운 걸로 시험을 봤다가, 어떨 때 엄청 쉬운 걸로 보면은, 당연히 점수에 변수가 생기니까 실험 결과가 왜곡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측정 도구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측정 수단 요소. 자,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회귀 인공 요소라는 게 있어요. 회귀 인공 요소. 회귀 어디서 나왔어요? 회기가 독립변수랑 아이, 참. 자, 여기서에 나오는 회귀는 그게 아니에요. 회귀 분석에 나왔던, 정책 분석할 때 나왔던 회귀 분석 말고, 자, 이거요.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걸 기초로 하면은, 자, 다음 측정에서는 오히려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형태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그 실험 대상을 선발할 때 극단적인 값, 예를 들어 0점 맞은 사람을 모아, 100점 맞은 사람을 모아. 자, 이거는 그때 그 실험 도구에 의해서 혹은 뭐 다른 운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연치 않게 0점이나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0점이나 100점을 실제 시험에서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점수를 기초로 해서 실험 집단을 선발하면 그 극단적인 점수는 어차피 중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점점 더 평균값으로 낮춰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류가 회귀 요소, 회귀 인공 요소. 자, 이렇게. 자, 극단적인 점수를 기초로 선발하게 되면 나중에는 덜 극단적인 평균값으로 이동하게 되는 형상. 그걸 무슨 요소? 회귀, 인공 요소. 회귀 요소라고만 기억하셔도 돼요. 회귀 인공 요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오염 효과. 오염 효과. 자, 이거 뭐냐면은 통제 집단, 비교 집단 대상의 실험 대상들이 실험 집단의 행동을 어느 순간부터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은, 비교 집단은 실험 처리를 한 집단도 아니잖아요. 실험을 한 것도 아닌데 실험 집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렇게 보고 그걸 어느새 따라하고 있어. 그거는 이 실험 처리와 상관이 없이 이 집단을 모방함으로써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다른 요소의 개입이 생긴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집단을, 실험 집단을 모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 그래서 오염됐다. 중간에 오염됐다. 그렇게 해서 오염 효과라고 해요. 오염 효과. 이건 실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행동이 모방에 의해서 이 집단들의 오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과다. 그래서 오염 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자, 10개예요, 10개. 내용적으로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를 다 외우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볼게요. 첫 번째. 자, 외적 타당도라는 거는 개념이 뭐였어요? 일반화 가능한 점. 외부로 적용시켜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게 외적 타당도라는 개념이었죠. 자, 첫 번째. 외적 타당도를 저해시키는 요인. 일반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호손 효과. 호손? 어디서 봤어요? 호손 실험. 인과관계로. 그렇지, 인과관계로. 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자,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 왜? 실험 집단 구성원이 내가 실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평소랑 다르게 행동해. 내가 실험을 당하고 있지? 그러면은 평소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평가 결과가 왜곡돼.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외부에 적용을 시키기도 어려워.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호손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 조작 반응 효과. 자, 실험 조작 반응 효과라고 해요. 실험 조작 반응 효과. 자, 이건 왜 호손 효과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호손 공량 실험을 할 때, 처음에는 호손 공량 실험을 왜 했냐면은, 과학적 관리론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조명 실험, 뭐 이런 걸 처음에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 관리론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겠지? 라는 걸 기대하면서. 근데 조명을 막 이렇게 바꾸면서 실제 작업량의 차이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막 실험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 공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명을 바꿨는데 신경 쓰지 않고 더 일 열심히 해, 막. 그러니까 조명의 변수랑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내가 실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 실험 변수랑은 무관하게 자신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 조명의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게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험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뭐 기초로 인간관계론으로까지 확장이 돼서 연구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평소와 다른 행동을 구성원들이 보임으로써 발생되는 왜곡 효과, 그거를 무슨 효과? 그렇지. 호손 효과라고 한다. 호손 효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자, 어떤 집단한테 실험을 할 때, 실험 처리를 할 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게 먹혀. 근데 실험을 거듭하면 할수록,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사람이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 실험 변수에 영향을 안 받아,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해서 할 때에는 실제 조작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로써 인하여 발생되는 왜곡 효과, 자, 익숙해지는 효과, 이거를 다수의 처리에 의한 간섭,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이렇게 얘기해요. 자, 호손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호다까지 있어요. 호다.
호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 부족. 표본의 대표성 부족.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떤 실험을 해서 그거를 다른 집단에 또 적용을 시키고 싶어. A라는 집단에 실험을 해서 얻은 값을 가지고 B, C, D 집단에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이게 적용이 잘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외적 타당성이 있는 거지.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외적 타당성이 없는 거고. 자, 적용이 되려면은 B집단, C집단, D집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A집단에 있어야 되잖아. 공통적인 집단의 특성이 있어야 A집단에서 발생한 결과가 B집단, C집단, D집단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A 자체가 이 집단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없어. 그럴 때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 왜곡 현상을 표본의 대표성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이 없어. 그래서 일반화할 수도 없어. 이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은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자, 사전 측정을 처음에 대상자들이 받은 거예요. 처음에 사전 특정을 받았어. 사전 특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사전 측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집단에는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예. 자, 이것도 이제 측정 방법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타당도의 저해 요인 중에 하나예요. 얘는 사전 측정을 받아본 적이 있는 연구 대상자들한테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사전 측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대상자한테는 적용시키기가 곤란하다.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크리밍 효과. 이거 어디서 나왔죠? 그렇지. 크림, 달콤한 거. 자, 이거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실험 집단을 선정할 때 뭔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을 선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뚱뚱한 사람들을 이거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살이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이어트 실험을 하고 싶어. 근데 특정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조금만 운동을 해도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실험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그 실험 결과를 일반인들한테 적용을 시킬 때는 당연히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외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크리밍 효과. 그래서 5개예요. 5개. 처음에는 호손, 다수 처리 간섭, 대표성 부족, 그 다음에 실험 조작 측정 상호작용. 이거는 그냥 실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실험, 그 다음에 크리밍 효과. 실크. 호다표 실크. 호다표 실크. 실크인데, 호다라는 회사에서 나와서 호다표 실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만 기억을 하시면, 다른 내적 타당도 저해는 다 기억하지 마시고, 개념만 이해하시고, 암기는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5개만 하시면 시험에서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결국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했네.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험, 그 다음에 실험 어떻게 하는지, 비교 집단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 볼 거고, 그거 하면은, 지금은 정책에 중요한 거는 이미 다 했어요. A급이 없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냥 뒤에 마무리로 한번 쭉 보고, 조직 바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이 끝났네.